당신의 가족 역사가 단순한 가족 앨범이 아니라 700만 년에 걸친 장대한 추리 소설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최초의 거의 인간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지구상의 지능형이라는 칭호를 놓고 경쟁하는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 왜 우리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스타니슬라프 드로비셰프스키의 저서 잃어버린 고리 The Missing Link를 펼쳐봅니다. 그는 마치 역사 속 모든 고인류를 직접 아는 듯한 인물입니다. 학교 도감에 나오는 깔끔한 도표는 잊으세요. 진정한 진화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을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혼돈의 흐름이며 주요한 변화는 수십만 세대를 거쳐야 일어납니다.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수백만 년의 투쟁, 기후 재앙, 그리고 포식자와의 치명적인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여전히 유인원과 이미 인간 사이의 경계가 너무 모호해서 과학자들은 어디에 정확히 경계를 그어야 할지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사헬란트로푸스 또는 투마이를 만나보세요. 머리는 주먹만 하고 뇌는 아주 작으며 얼굴은 고릴라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두개골 밑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이미 두 발로 균형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는 수수께끼 같은 오로린, 밀레니엄 맨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강력한 팔은 여전히 나뭇가지를 오르기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지만 골반 구조는 그가 최초로 땅에 발을 디딘 인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의 잃어버린 고리를 찾는 데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잃어버린 고리들의 사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살아남은 자들과 진화의 막다른 길에 영원히 갇힌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신과 나보다 판타지 소설 속 인물에 더 가까웠던 당신의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안전벨트를 매세요. 우리는 고대 아프리카 인간의 정신이 자연 속에서 위험한 실험에 불과했던 시대로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 우리의 첫 번째 진정한 수수께끼 같은 조상 아르디피테쿠스 카다바가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50만 년 전 이 사람은 송곳니가 아직 침팬지의 칼날처럼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두 발로 서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의 헤드라인에 불과했습니다.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 본명은 아르디는 과학계에 진정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은 1990년대에 그를 발견했지만 16년 동안이나 그 세부 사항을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왜 그렇게 비밀로 했을까요? 아르디는 단순하고 선형적인 진화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악몽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키는 1m가 조금 넘고 몸무게는 큰 개 한 마리 정도였으며 얼굴은 유인원 같았고 뇌는 사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골반과 발은 이미 두 발로 걷는데 완전히 숙달되었음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여전히 거대한 움켜쥐는 발가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기어오르고 먼지 쌓인 사바나를 똑같이 민첩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 생명체를 상상해 보세요. 한 가지 타당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우리는 손을 그대로 유지했을까요? 왜 캥거루나 타조처럼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구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두려움, 탐욕, 그리고 사랑. 하이에나를 쫓아내고 더 많은 먹이를 잡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손이 필요했습니다. 이 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르디에 이어 아나멘시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걷는 듯했지만 그의 뼈에는 여전히 이상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때때로 그는 갑자기 네 발로 기어다니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연이 시행착오를 통해 야생 영장류였던 우리를 오늘날의 우리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이 실험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단단히 준비하세요. 우리는 이제 막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키가 1m 남짓한 생명체를 상상해 보세요. 위에서 보면 뇌는 작은 전형적인 유인원과 비슷하지만 허리 아래로는 거의 인간과 같습니다. 넓은 골반, 곧게 뻗은 다리와 발은 긴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합니다. 마치 자연이 기발한 블록놀이를 하다가 야생 영장류에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진화 과정이 직선적이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화의 역사는 온갖 함정으로 가득한 추리소설과 같습니다. 1980년대 과학자들은 세상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최초 인류 조상의 쇄골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3년간의 정밀 검사 끝에 그것은 돌고래의 갈비뼈로 밝혀졌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이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과학의 강점입니다. 과학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고래와 인류를 구분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갑니다. 진정한 스릴러는 레이먼드 다트가 타옹 아기를 세상에 공개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그들이 찾아 헤매던 잃어버린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리고 전설적인 루시와 그녀의 첫 번째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17명이 갑작스러운 홍수에 휩쓸려 계곡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끝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수백만 년 후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탄자니아에서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발견을 했습니다. 화산재에 얼어붙은 발자국이었죠. 350만 년 전 화산 폭발의 굉음 속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가족이 젖은 진흙 속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걸음걸이가 마치 눈앞에 보이는 듯합니다. 약간 가느다란 걸음걸이에 발가락이 우스꽝스럽게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었지만 그들은 지평선을 바라보며 당당하고 똑바로 걸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거인들도 있었다. 루시는 왜소해 보였지만 그녀의 친척인 카다누무는 키가 거의 2m에 달했다. 마치 사바나의 아틀라스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생존 비결은 이빨에 있었다. 상가가 줄어들면서 무리내의 공격성은 상호 협력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상아 대신 돌과 나뭇가지를 사용했다. 이 실험의 위험은 점점 커져갔고 가장 어려운 시험, 즉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로운 움직임은 실제로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단순히 막대기를 휘두르는 능력 그 이상이었습니다. 바로 이곳 사바나의 먼지 속에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들이 탄생했습니다. 복잡한 몸짓, 생생한 표정, 그리고 미래 언어의 첫 불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두 발로 걸으면서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비록 아직 칼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이미 임기응변의 달인이었습니다. 진정한 인류학적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이상한 긁힌 자국이 있는 고대 동물뼈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뼈는 35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최초의 석기칼 자국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악어 이빨 자국일까요?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만약 이것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흔적이라면 인류 최초의 노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만 년이나 더 일찍 시작된 것이 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들의 생물학적 구조입니다. 진화는 철저히 아래에서 위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면 우리는 거의 우리와 비슷해 보입니다. 완벽한 다리, 완벽한 골반,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위쪽을 살펴보면 그 신비로움은 사라집니다. 고릴라를 닮은 어깨뼈, 나무를 오르기에 적합한 긴 팔, 그리고 오렌지보다 약간 큰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지구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더욱 인간다워져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로 가는 길이 직선적이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야말로 다양한 종들이 뒤섞인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납작한 얼굴을 한 케냐 유인원이 케냐를 누비고 다녔고 남아프리카에서는 고고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바늘로 단단한 바위에서
리틀풋의 골격을 긁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수십 개의 서로 다른 집단이 동시에 삶을 만끽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영원히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인간처럼 걸었지만 여전히 유인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이 생명체들 어딘가에 우리의 직계조상이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그 답은 여전히 뜨거운 아프리카 사막 속에 안전하게 묻혀 있습니다. 야코베츠 동굴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살펴보세요. 그것들은 마치 해부학적 퍼즐과 같습니다. 극도로 좁은 이마와 비정상적으로 긴 대퇴골 경부를 가지고 있죠. 마치 자연이 스스로의 설계를 실험하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듣는 생명체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들의 귀는 고주파에 특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들리지 않는 소리까지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그들의 식단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집단은 나무잎을 절제하며 먹었지만 다른 집단은 초원을 누비며 풀과 고기를 자유자재로 섭취하는 진정한 미식 여행을 즐겼습니다.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그들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직계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조차 능가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무리 가운데 특별한 미적 감각을 지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300만 년 전 누군가가 먼지 속에서 얼굴 모양을 닮은 붉은 조약돌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손에 든 채 32km를 걸어왔습니다. 가방이나 주머니도 없었던 그들은 그저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하루 종일 그 조약돌을 들고 다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역사상 최초의 미소 짓는 얼굴이자 단순한 생존 이상의 무언가를 갈망했던 의식의 가장 초기 징후를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호두까기 인형들이 등장했습니다. 거대한 파란트로푸스였죠. 이들은 무지막지한 힘의 길을 택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턱, 두개골의 뼈 능선, 동전만한 이빨, 머리를 살아있는 분쇄기로 변형시켜 가장 질긴 갈대도 부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동아프리카의 사촌들은 이미 최초의 돌칼로 영양을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두 집단이 인류라는 결승선을 향해 경주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강력한 물기에, 어떤 이들은 날카로운 지능에 걸었습니다. 호두까기 인형들이 100만 년 넘게 지구에서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종말은 불가피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아프리카를 덮치자 생각하는 능력이 씹는 능력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경주의 승자이지만 패자들의 그림자는 여전히 뜨거운 먼지 속에 숨어 우리가 그들을 찾아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단서가 있지만 시체는 하나도 없는 미스터리를 상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서는 파란트로푸스의 이빨이 산더미처럼 발견되었지만 그들의 골격은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섬뜩합니다. 파란트로푸스는 사바나의 주요 먹이였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사자는 만화처럼 깨끗한 뼈를 남기지 않고 하이에나는 닿는 모든 것을 부셔버립니다. 고생물학자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악어의 사체뿐입니다. 악어는 사체를 진흙 속에 깊이 던져 넣어 청소동물의 손이 닿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13년 올두바이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OH80원 유물 발견이었죠. 일반인이라면 고작 뼈 조각 몇 개만 봤을 테지만 과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이 뼈 조각들을 통해 호두까기 인형이 턱뿐만 아니라 몸집도 엄청나게 컸다는 사실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뼈 두께는 당대 모든 인류 중에서 단연 최고 기록입니다. 마치 등반에 적합한 강력한 이두근과 유인원 같은 팔, 하지만 거의 인간과 같은 다리를 가진 운동선수 같은 모습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플라이스토세 시대의 진정한 탱크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왜 이 고대의 슈퍼히어로들은 패배했을까요? 파란트로푸스가 훈련에 매진하는 동안 우리의 조상인 최초의 호모는 지능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 발톱 자국이 있는 타옹 새끼의 두개골도 있고
표범의 송곳니에 찔린 머리도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우리는 그저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0만 년 전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은 돌을 집어들고 최초로 먹잇감을 공격하며 사자들에게 도전했습니다. 파란트로푸스는 힘만으로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끈질기게 질긴 뿌리를 씹어대는 동안 주변 세상은 더욱 메마르고 척박해졌습니다. 호두까기꾼들은 사라지고 따뜻한 먼지 속에 뼈만 남겨 영원히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가장 날카로운 지혜가 가장 강한 힘을 이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이지만 패자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옛날 우리의 유일한 적이 검치호랑이뿐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틀렸습니다. 바로 식인 악어라는 뜻의 크로코딜루스 안트로포파구스가 있었죠. 이 괴물은 뿔이 돋아 있었고 우리 조상들의 살점을 탐하는 무시무시한 식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드바이 협곡에서 한 불쌍한 남자의 유해가 발견되었는데 끔찍하게 훼손된 모습이었습니다. 표범이 그의 머리를 물어뜯었고 이 뿔 달린 짐승은 그의 왼쪽 발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발명되기 수백만 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마치 공포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먹이가 되었지만 어떤 이들은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고통스럽게 인류로 진화해온 100만 년이라는 불가사의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발견된 모든 이빨은 금처럼 귀중했습니다. 거의 모든 호모 속 화석의 앞턱뼈 조각인 레이디 게라르의 여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가장 진화한 유인원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류 최초의 진정한 여성일까요? 그 경계가 너무나 모호해서 인류학자들은 여전히 동물과 인간의 경계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전은 근육이 아니라 뇌에서 일어났습니다. 샘베 70년에 만들어진 유명한 두개골을 보세요. 뇌 크기가 갑자기 750cc까지 커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머리 꼭대기의 뼈 능선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는 강력한 저장력을 더 강력한 정보 처리 능력과 맞바꿨습니다. 하지만 이 교환에는 큰 대가가 따랐습니다. 강력한 저작근의 보호가 사라지면서 두개골은 얇아졌고 관자놀이 부분이 가장 취약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능을 얻기 위해 지불한 대가입니다. 그 결과 어제의 식량은 지구에게 최악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거대한 곰을 동굴에서 몰아내고 유럽에서 사자를 멸종시켰습니다. 우리는 생태계 전체를 지배하는 초강력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포식자를 물리친 후 우리는 가장 위험한 적, 바로 우리 자신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파괴적인 힘을 억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지능적인 미래는 영원한 멸망 직전의 찰나에 불과할까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의 음식이 어떻게 지구를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정상에 오르는 길은 직선적인 것이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친 복잡한 추리 소설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유인원에서 인간으로의 전환 모델, 즉 그 결정적인 연결 고리를 찾아 헤매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는 진화의 논리뿐 아니라 고생물학자들의 순전히 운, 심지어 아프리카의 정치적 상황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논쟁의 중심에는 수수께끼 같은 호모 루돌펜시스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루돌펜시스는 마치 유령처럼 단 하나의 두개골 표본 번호 147B번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기존의 틀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너무 납작했고 뇌는 당대에 비해 너무 컸습니다. 인류학자들은 목이 쉬도록 논쟁을 벌였습니다. 단순히 덩치가 큰 남성인지 아니면 인류의 독자적인 분파인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듯 했을 때 루돌펜시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케냐에서 발견된 기이하게 직사각형 모양의 턱을 가진 화석들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시대는 위대한 생물학적 실험의 시대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사바나를 누비던 생물들이 이미 석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놀랍게도 이쑤시개로 이를 닦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치아 범랑질에서 독특한 홈을 발견했습니다. 200만 년 전 우리의 조상은 동굴 가장자리에 앉아 저녁 식사 후 이쑤시개로 이를 닦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구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제국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인류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했던 사람들보다 고대 유인원 조상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종간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안개처럼 흐릿해지면서 호모 하빌리스와 루돌펜시스가 하나의 진화 용광로 속에서 뒤섞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었을까요? 아니면 서로 경쟁하는 생존 프로젝트였을까요? 그 해답은 동아프리카의 뜨거운 먼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내일 우리가 발견할 것은 우리가 거울 속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상상해 보세요. 약 200만 년 전 아프리카 사바나를 활보하던 것은 등이 굽은 유인원이 아니라 키가 거의 2m에 달하는 진정한 운동선수였습니다. 바로 호모 루돌펜시스입니다. 골반은 이미 우리와 거의 비슷했고 턱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조지아에서 발견된 친척들과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진화의 미스터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과연 이 종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직계 증조부일까요? 아니면 자연의 야심차지만 실패한 프로젝트일까요? 인류학자들이 마치 검투사들의 싸움처럼 열띤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밝혀진 수치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최신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초기 호모 속의 뇌 용량이 800세제곱센티미터에 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1.5배나 큰 수치입니다. 그야말로 인지 능력의 폭발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능 증가는 생존의 열쇠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연한 돌연변이었을까요? 만능제 주꾼이라 불리는 호모 하빌리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그를 진화의 막다른 길이라고 부르지만 바로 이 패배자가 지구 역사상 최초의 과학기술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완벽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거대한 선사시대 코끼리가 끈적끈적한 진흙에 갇혔습니다. 하빌리스는 코끼리가 죽기를 기다리지 않고 최초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날카로운 식칼을 꺼내 몇 시간 만에 코끼리를 해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지배 특허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놀라운 것은 올드바이에 있습니다. 바로 신비로운 현무암 석조 원형 유적이죠. 이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세계 최초의 기초입니다. 175만 년 전 누군가는 이미 집을 짓고 벽으로 야생의 혼돈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어떤 종들은 힘의 길을 택했지만 우리 조상들은 배움의 길을 택했습니다. 돌을 날카롭게 하는 법을 배우기를 거부한 게으름뱅이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슐리안 문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이들이 우리에게 미래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혈관에는 과연 누구의 피가 흐르는 걸까요?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 혈관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는 걸까요? 어떤 이들은 낡은 조약돌에 매달렸지만 다른 이들은 진정한 기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올드바이의 형태 없는 조약돌은 잊으세요. 구석기 시대의 아이폰이라 불리는 아슐리안 문명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150만 년 전 광활한 사반의 지구촌 곳곳에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구불구불한 돌멩이 대신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날카롭고 묵직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적인 손도끼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성으로 환경을 이겨낸 역사상 최초의 선언문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케냐의 자료는 충격적입니다. 발전은 더디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마치
날아가는 듯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보수적인 호모 하빌리스는 역사의 뿌리를 끈질기게 갉아먹었고, 혁신가인 호모 에르가스터는 말 그대로 우리의 미래를 돌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인류학자들은 오늘날까지도 과학자들 사이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불가사의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805번 두개골을 보세요. 사람들은 이 두개골을 수수께끼라고 부릅니다. 동물의 강력한 턱을 가졌지만 뇌와 치아는 거의 우리와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유전적 결함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종의 최초 혼종일까요? 그 옆에서는 뇌는 아주 작지만 얼굴은 현대인의 모습을 한 소형 두개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진화가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면서 온갖 기괴한 순서로 조각들을 뒤섞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을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말라파 동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수수께끼 같은 생명체 세디바를 발견했습니다. 세디바의 팔은 여전히 나뭇가지의 감촉을 떠올리게 하지만 손은 이미 정밀한 작업에 적합하게 진화했습니다. 척추는 인간과 거의 비슷하고 흉곽은 고릴라와 닮았습니다. 이는 인류의 고향이 지도상의 작은 점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직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자만이 살아남은 거대한 실험의 결과물입니다. 자, 이제 세디바의 걸음걸이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디바가 사바나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운동선수 같지 않습니다. 발은 안쪽으로 향해 있고 발 바깥쪽 가장자리에 체중을 싣고 걷습니다. 기형적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독특한 자연 실험의 결과입니다. 그의 골반은 거의 인간 크기이지만 너무 넓어서 걸음걸이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우리 눈앞에는 진화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살아있는 원형이 있습니다. 이 생명체는 진정한 수수께끼입니다. 다리는 땅에 적합하게 만들어졌지만 팔은 여전히 나무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더욱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토크폰테인에서 석기 도구의 흔적이 있는 두개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부족 구성원의 얼굴을 계획적으로 도려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식인 풍습과 우리 본성의 어두운 면이 완전한 인간이 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미스터리는 라이징 스타 동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 도달하려면 슈퍼맨의 길이라고 불리는 좁은 통로를 지나야 하는데 10대 청소년보다 키가 조금이라도 큰 사람은 누구나 그곳에 갇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매장실에서 과학자들은 1,500개의 뼈를 발견했습니다. 호모 날레디 19구의 유골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겹겹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을까요? 동굴에는 포식자나 흐르는 물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작은 뇌를 가진 생명체들이 일부러 죽은 자들을 이 치명적인 바위굴로 끌어들인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의식과 어쩌면 더 위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이 오렌지보다 조금 큰 머리에서 탄생했을지도 모릅니다. 날레디는 단순한 종족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우월성에 도전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손을 가졌지만 정신은 짐승과 인간의 경계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이 돌투성이 지옥으로 몰아넣은 정확한 원인을 알아낼 준비가 되었습니까? 계속 진행해 봅시다. 시간의 두꺼운 장막에 가려져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호모 날레디는 우리가 익숙한 얼굴 특징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턱이 날카롭게 돌출되어 야생 영장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입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치아는 현대인의 치아처럼 아주 작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죠. 당시에는 그렇게 작은 치아를 가진 생명체가 발견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뇌가 오렌지만 한데 왜 치아가 필요했을까요?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그들의 손을 보세요. 마치 해부학적 퍼즐 같습니다. 한쪽에는 작업에 완벽하게 설계된 강력한 엄지와 손목이 있습니다. 도구를 만드는데 적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오랑우탄보다 더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손을 가진 생물이 왜 전문 등반가의 기술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은 분명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았습니다. 작업장과 나뭇가지 사이를 말이죠. 그들의 발은 사실상 당신의 발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날레디족은 사바나를 자신감 있게 걸어 다녔지만 그들의 엉덩이와 어깨는 여전히 원시적인 과거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직계 조상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더 지능이 높은 사촌들의 의식을 모방한 진화적 막다른 길일까요? 날레디족이 좁은 바위 틈에 시신을 숨기는 동안 다른 인류 조상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감행했습니다. 약 2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대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창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탐험 항해가 아니었으니까요. 고대 인류는 그저 영향대를 따라 이동했을 뿐 대륙 경계를 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의 조지아에 있는 드마니시로 이어졌습니다. 그곳에는 고향을 떠날 용기를 처음 낸 이들의 유해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용감한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낯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이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세상 끝자락에 있는 시간이 멈춘 듯한 비좁은 아파트를 상상해 보세요. 드마니시에서 고고 학자들은 마치 탐정 소설 같은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한 장소에서 5구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10대 소년, 젊은 여성, 총망받는 운동선수, 그리고 이빨이 하나도 없는 노인.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노인이 이빨로 질긴 살점을 뜯어먹어야 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았을까요? 누군가 그를 걱정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과학자들이 5번째 두개골을 발굴했을 때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살아있는 악몽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얼굴, 터미네이터 같은 턱, 그리고 겨우 540cc밖에 안 되는 작은 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수준입니다. 그것을 보면 당신은 인간인가요? 라고 묻고 싶어집니다. 인류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것이 새로운 종인 호모 거르기쿠스인지 아니면 단지 매우 강인한 조상인지 밝히기 위해 고심해 왔습니다. 드마니시는 현대 인종보다 훨씬 더 큰 신체적 차이를 가진 개체들이 하나의 인구 집단 내에서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과학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진화의 모자이크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파란트로푸스가 아니었을까요? 무시무시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은 이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치아는 꽤 잘 정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입니다. 이빨 빠진 노인이 모든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가 굶주리지 않도록 누군가는 그의 음식을 씹어주거나 부드러운 죽을 만들어 주어야 했습니다. 수백만 년 전 바위와 포식자들 사이에서 이 기괴한 얼굴을 한 생명체들은 이미 연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영양대를 쫓는데 그치지 않고 약한 개체를 옮겨주었습니다. 분명히 인류는 두개골의 크기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마지못해 살아남은 개척자들은 낯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바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지아 땅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 해골들은 여전히 과학자들을 기쁨으로 떨게 할까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드마니시 사람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진화적 폭발은 150만 년 전 호모 에르가스터, 즉 노동자의 출현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다리가 긴 운동선수를 상상해 보세요. 바로 유명한 투르카나 소년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12살 때 이미 키가 거의 160피트쯤에 달했습니다.
그는 사바나의 최초 진정한 달리기 선수였으며 그의 신체 비율은 우리와 거의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체적 도약에는 큰 대가가 따랐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시대 여성의 유골을 발견했는데 그녀의 뼈는 끔찍한 종양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비타민 A 과다 복용 때문입니다. 그녀는 포식자의 간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야생 꿀벌집을 대량으로 털어 꿀과 함께 애벌레까지 먹어치웠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이는 극심한 고통, 탈모, 피부 벗겨짐을 유발하는 위험한 식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칼로리 폭탄, 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인 뇌의 성장을 촉진시킨 것입니다. 자, 이제 비장의 카드, 불입니다. 당시 아프리카 지층에서는 잿뿐 아니라 돌로 만든 화덕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려 400도에 달하는 고온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산불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구운 고기는 더욱 부드러워졌고 치아와 턱은 수축하여 두개골 안에 성장하는 지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진화는 깔끔하게 정돈된 사다리가 아니라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만화경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누가 누구의 조상인지 논쟁하고 종들을 수십 가지 이름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50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단순히 지능이 뛰어난 유인원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길들이고 생존을 위해 고통을 견디고 불 옆에서 몸을 녹이며 처음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유럽 최초 정착민들을 정확히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유럽 정착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현대 과학자들조차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세상에서 말입니다. 소위 분리론자들은 하빌리스, 루돌펜시스, 에르가스터 등 수십 가지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통일론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여러분, 혹시 그들이 단지 같은 부족에 속한 키 큰 남성과 왜소한 여성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만약 100만 년 후 고고학자들이 프로농구 선수와 허약한 체조 선수의 유골을 발견했다면 그들 역시 그들이 서로 다른 종에 속한다고 결론 지을까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수수께끼 같은 100만 년입니다. 바로 그때 직립 인류인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타고난 경호원처럼 생겼습니다. 평평한 이마, 강력한 턱, 그리고 단단한 뼈 선반 같은 눈썹뼈를 가지고 있었죠. 왜 그들의 조상들은 그토록 공격적이면서도 날렵한 능력을 필요로 했을까요? 대담한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모 에렉투스가 선사시대의 격투게임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개골 두께는 최대 20cm에 달했는데 이는 우리보다 5배나 두꺼웠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끝없는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두꺼운 이마를 진화시킨 강력한 자연 선택의 결과라고 진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뼈는 돌이나 몽둥이로부터 이마를 보호하는 투구처럼 진화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진정한 과학 스릴러가 시작됩니다. 스페인 오르셋시. 고대 어린아이의 두개골 조각이 발견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벌써부터 기념패를 걸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한 회의론자가 그 발견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봉합선은 엉성하고 능선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후 3개월 된 망가지였습니다. 당나귀를 둘러싼 거대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연구소는 뼈에서 인간의 단백질을 발견했고 다른 연구소는 발굽 달린 동물의 해부학적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을 유럽의 안개 속으로 기꺼이 내몰았던 그 용감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누구의 두개골인지 논쟁을 벌이다가 어느 날 한 과학자가
여러분, 저건 만가지 두개골이에요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대한 고생물학 전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벤타미케나 유적에서 발견된 뼈에서 초기 인류의 흔적을 보았고, 다른 과학자들은 말과 들소의 단백질을 발견했습니다. 프랙탈 분석, 엑스레이 촬영, 과학 저널에서의 치열한 논쟁, 세계적인 명성이 걸려 있었고 그 열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뼈의 모든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분석하며 그것이 인간의 먹이였는지 아니면 하이에나의 먹이였는지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바랑코런에서는 상황이 더욱 황당해졌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오래된 유럽인의 치아를 발견했다고 엄숙하게 발표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그 승리의 치아는 사실 고대 하마의 유치였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진짜 인간의 치아를 찾아냈습니다. 그 치아는 거대했고 마치 괴물 파란트로푸스의 치아만큼이나 컸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동굴에서는 수년간의 논쟁 끝에 인간 새끼손가락 끝부분이 갑자기 거대한 겔라다 원숭이의 발가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역사를 만들고자 하는 절박한 욕망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너무 빨리 절망하지 마세요. 과거의 진정한 유령들이 흔적을 남겼습니다. 말 그대로요. 영국 헤이즈버러에서는 바닷물이 해안을 침식하여 100만 년 전 이 지역을 누비던 한 가족의 발자국이 찍힌 얼어붙은 진흙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최초의 극단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인은 어떨까요? 그란돌린에서 고고학자들은 진정한 석기 시대의 공포를 발견했습니다. 수십 구의 인골이 말과 사슴의 유해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뼈에서 돌칼 자국이 선명하게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동족들의 잔치 음식이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식인 행위였을까요? 아니면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한 섬뜩한 의식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이제 막 발굴하기 시작한 땅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앞으로의 발견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유럽의 깊은 곳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기다리며 더 깊이 파헤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이 섬뜩한 의식을 숨기고 있는 동안 지구 반대편 중국에서는 인류의 요람이라는 칭호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인류 최초의 발걸음이 바로 이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수수께끼의 란텐 두개골입니다. 처음에는 100만 년 전의 것으로 여겨졌던 이 두개골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무려 160만 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류 조상의 이주 역사는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아시아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우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이름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에렉투스, 에르가스터, 하이델베르겐시스. 자바섬에서는 엄청나게 큰 턱뼈가 발견되어 거인족, 즉 메간트로프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들은 거인이 아니라 당시 유행하던 특정 유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거대한 이빨에 비해 뇌는 다소 작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어리석은 야만인으로 섣불리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50만 년 전 고대 장인이 상어 이빨을 가져다가 껍데기에 정교한 지그재그 무늬를 새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예술 작품일지도 모릅니다. 세계 다른 지역의 동료들이 이제 막 돌을 조각하는 법을 배우고 있을 때 이 섬의 천재들은 이미 상징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단서는 진정한 미스터리로 변했습니다. 귀중한 시난트로푸스 두개골 컬렉션은
제2차 세계 대전의 화염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뼈가 담긴 상자들은 피난의 혼란 속에서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금 그것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다 밑바닥에 있을까요? 아니면 비밀 금고에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런 공백과 황당한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피테칸트로푸스를 발견한 사람은 잃어버린 고리가 든 가방을 파리의 한 식당에 두고 온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순전히 우연에 의해 과거를 재구성하며 내일 발견될 어떤 유물이 우리가 어제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잊게 만들지 누가 알겠습니까? 55만 년 전 보이지 않는 벽이 세상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모비우스 선입니다. 서양에는 완벽하게 대칭인 손도끼가 발견되는 반면 동양에는 울퉁불퉁한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아 조상들이 더 멍청했던 걸까요? 정답은 아마도 재료를 다루는데 운이 없었을 뿐일 겁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점은 이 기술이 수십만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100만 년 동안 같은 휴대폰 모델을 사용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야말로 절대적인 안정의 세상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돌에서 나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창, 그릇, 건물 등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썩어 없어져 버렸고 우리는 그 흔적조차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는 그들을 야만적인 영웅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하지만 그들의 뼈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로디지아에서 발견된 하이델베르크인은 심각한 충치와 중이염에 시달렸고 거의 귀가 들리지 않았으며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바섬의 또 다른 불쌍한 사람은 화산재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순간에도 젓가락으로 이를 닦으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이 잔혹한 투쟁 속에서 먼지투성이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자연은 가장 대담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뇌가 자라고 얼굴 윤곽이 부드러워지면서 험준한 눈썹뼈 사이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고대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지만 만약 그들이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었다면 군중 속에서 눈에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역사를 재구성하고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뼈가 아니라 마침내 우리 자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내일 우리에게 어떤 비밀이 밝혀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조상의 두개골을 발견했는데 그 위에 돌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에티오피아의 헤르토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근육을 정성스럽게 제거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의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섬뜩한 잔치였을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이달투라고 부릅니다. 거의 호모사피엔스 같지만 섬뜩할 정도로 강력한 안도감을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전 지구적 실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진화의 스릴러는 아시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아주 작은 호미니드의 쇄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신비로운 데니소바인에게도 피그미족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대만 해안에서는 어부들이 먹이 대신 거대하고 거의 짐승 같은 턱뼈를 그물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이것은 펑후인으로 우리 조상들의 주요 항로가 이제 바다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없이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유럽의 과학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뼈 구덩이에는 인간의 예비뼈가 엄청나게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사람들은 이 뼈 조각들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네안데르탈인으로 변신을 시도했죠.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점은 어떤 이들은 진화를 거듭하는 동안 세르비아의 외딴 산악지대에서는 살아있는 화석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말라 발라니카의 턱뼈는 고대 야만인들이 진화한 종들과 함께 지구를 누비며 고립된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진화는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인류종들이 충돌하고 논쟁하고 이종교배를 거듭하며 벌어진 혼란스러운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거대한 종 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일 뿐입니다. 새롭게 발견되는 뼈 조각 하나하나는 단순한 화석이 아니라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구상에서 우리의 고독은 역사적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을. 지구 깊숙한 곳에는 과거의 또 다른 그림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거대한 종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일 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사바나를 되찾는 동안 다른 이들은 이미 열대림을 재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왜 사람 손에 겨우 들어갈 정도로 거대한 손도끼를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아프리카가 태양 아래서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혹독한 하이델베르크인들은 얼어붙은 북극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겨울을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쿠티아에서는 수백만 년 된 것인지 아니면 수천 년 된 것인지 과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도구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야만적인 동굴인이라는 신화는 잊으세요. 테라 아마타에서 우리 조상들은 당신의 아파트보다 더 큰 움막을 지었고 고고학자들은 라자렛 동굴 입구에서 늑대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마법일까요? 아니면 그저 허황된 이야기일까요? 미스터리는 불이 오랫동안 알려져 왔지만 거의 100만 년 동안 무시되었다는 것입니다. 불 없이 어떻게 추위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답은 고기입니다. 하이델베르크인들은 코끼리와 콧불소를 대량 생산하는 최초의 사냥꾼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사거리가 70m에 달하는 창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완벽한 살상 무기였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투척으로 변형된 투르빌 레프티 뼈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도살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술가였습니다. 전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돌의 완벽한 대칭을 위해 몇 시간씩 공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아름다운 화석을 도끼에 박아 넣고 희귀한 산호를 200km나 운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최초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행성의 최초 지배자가 아닙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망각 속으로 사라질 때 남겨진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구가 언제 우리에게 마지막 비밀을 드러낼지 누가 알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30만 년 전 누군가 해변에서 산호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냥에는 적합하지 않았죠. 사슴 사체를 자르기에도 부족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산호를 모아 정성껏 닦고 보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고대의 공허함 속에서 사냥꾼뿐 아니라 미적 감각을 지닌 사람이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적 감각을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신비로운 석영 프리즘부터 모로코의 작은 조각상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세상 최초의 부적처럼 수년 동안 실에 꿰어 몸에 지니고 다녔을지도 모르는 그 조각상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언제나 어둠으로 이어진다. 스페인의 시마데로스 우에소스 동굴에는 진정한 스릴러가 숨겨져 있다. 14m 깊이의 구덩이 바닥에는 수천 구의 뼈가 묻혀 있다. 이곳은 주거지가 아니었다. 지구 역사상 최초의 연간실이었던 것이다. 시신들 사이에는 선명한 붉은색 규암 도끼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엑스칼리버라고 명명했다. 혹시 죽은 자에게 바친 최초의 제물이었을까? 아니면 이곳은 고대 학살의 현장이었을까? 두개골 중 하나에는 2개의 치명적인 골절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누군가 이 남자가 살아남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전설적인 네안데르탈인이 등장합니다. 구부정한 야만인이라는 이미지는 잊으세요. 그들은 당대의 아틀란티스인이었고 진정한 생존 기계였습니다.
항해술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 그들은 뗏목을 만들어 바다를 건너 크레타 섬에 도착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마치 탱크처럼 단단한 체격을 가졌습니다. 통나무통 같은 가슴, 현대 운동선수보다 넓은 어깨, 그리고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대한 코를 가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뇌는 우리보다 훨씬 컸고 아이들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험난한 환경 때문에 긴 유년기를 보낼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빠르게 살았고 맹렬하게 싸웠으며 우리에게는 하나의 수수께끼를 남겼습니다. 왜 이 유럽의 지배자들은 결국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 버렸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들의 뼈와 이 기묘하고 아름다운 돌들만 남았을 뿐 말입니다. 현대 올림픽 챔피언보다 더 강력한 운동선수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오랫동안 네안데르탈인을 다리가 굽은 둔한 존재로 생각해 왔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그들의 골격은 내부에서부터 매우 단단하게 발달하여 특수부대원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인류학자들이 그들에게 의자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장시간 쪼그려 앉는 습관 때문에 뼈가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쪼그려 앉기 복합체라고 하는데 그들의 관절은 엄청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재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의 손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손바닥이 엄청나게 넓었고 뼈를 부술 수 있을 정도로 강철 같은 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전학적 분석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많은 네안데르탈인이 현대 북유럽인처럼 창백한 피부와 붉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완벽한 포식자였다면 왜 멸종했을까요? 그 해답은 그들의 혈통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끊임없이 호르몬이 변동하는 상태에서 살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성 호르몬의 과잉은 여성들조차 굵은 목소리와 강력한 근육을 가진 용맹한 전사로 변모시켰습니다. 이는 그들을 전투에서 무적의 존재로 만들었지만 생식 능력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끔찍한 부상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절단된 부위가 아물고 심지어 암의 흔적까지 남아있는 유골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수가 그들을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고독한 거인이었고 그들의 몸은 결국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의 불길에 휩싸여 자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유전자의 일부와 돌에 새겨진 수많은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메머드가 멸종한 곳에서 살아남은 유럽의 지배자들이 왜 결국 우리에게 굴복했을까요? 그 해답은 그들의 뼈에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목숨을 건 로더 경기 같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안데르탈인의 뼈는 말 그대로 극심한 위험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투척 무기가 없었고 오직 무거운 창과 엄청난 힘만이 있었습니다. 들소를 쓰러뜨리려면 가까이 다가가 격노한 짐승을 꽉 껴안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치 전문 투사처럼 두개골과 사지에 여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그들이 남긴 흔적입니다. 생세자르 동굴에서는 돌로 만든 마체테와 비슷한 것으로 두개골이 쪼개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지만 불쌍한 사람은 살아남았고 몇 달 동안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극도의 잔혹함과 그에 못지않게 놀라운 공감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한 동굴에서 고고학자들은 악몽과도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백 구의 부서진 인골이 음식물 쓰레기와 뒤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의식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굶주림 때문에 동족을 사슴처럼 도살한 것일까요? 아이의 턱에 난 상처를 보면 말 그대로 잡아먹기 위해 몸을 다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인들은 최상위 포식자였으며 동굴 사자보다 더 많은 고기를 섭취했습니다. 심지어 먹이를 바꾸기 위해
돌고래 사체를 바다에서 50km나 끌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치아를 보세요. 에나멜 손상으로 인한 줄무늬가 가득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만성적인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연과 싸웠습니다. 이 아틀란티스인들이 매머드와 싸우고 끔찍한 상처를 치료하느라 온 힘을 쏟는 동안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더 강했던 것은 아니지만 수가 더 많았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불타 죽어가는 동안 우리는 그저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뼈는 위대하지만 결국 파멸로 끝난 투쟁의 기록입니다. 그들의 치아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만성적인 굶주림의 흔적뿐만 아니라 죽의 잔해도 남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초의 도자기 항아리가 발명되기 수십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들은 보리를 삶아 먹고 있었습니다. 도구도 없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죽 주머니나 들소의 위장에 물을 넣고 뜨거운 돌을 직접 던져 넣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은 순식간에 끓어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석기 시대의 생존 기술입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그들의 치석에서 카모마일과 서양 토플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배를 채운 것이 아니라 쓴맛이 나지만 치유 효과가 있는 약초를 선택하여 스스로를 치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석화된 배설물 분석을 통해 순수 육식 동물이라는 통념은 확실히 반박되었습니다. 육즙이 풍부한 들소 스테이크는 항상 깨끗하게 손질된 채소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미개한 야만인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지구 최초의 화학자였습니다. 자작나무 타르를 합성하는 법을 배워 창끝을 영구적으로 접착하는 최초의 인공 재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들을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리지만 흔한 이의 유전자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빙하를 피해 가죽을 입은 최초의 인류였고 우리는 그들의 독특한 기생충과 함께 그 아이디어를 빌려 쓴 것뿐입니다. 분비는 사무실의 스트레스조차도 그들의 유산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15, 20명 규모의 밀집된 집단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뇌는 여전히 이러한 규모의 우리무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150명 이상의 집단은 위험하고 익명의 군중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막다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엔지니어이자 의사, 그리고 전략가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을 흡수했습니다. 그들의 유골은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한 청사진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미 얼음과 피로 물든 길을 개척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무리는 거대한 빙하 아래에서 어떻게 소통했을까요? 목소리는 돌처럼 굳어지지 않지만 뼈는 그 흔적을 간직합니다. 두개골 밑부분을 보세요. 언어를 담당하는 신경이 지나가는 아주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이 신경은 우리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언어의 핵심인 설골 역시 우리와 거의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고함을 친 것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의문체계는 달랐을지 모르지만 화난 들소가 달려들 때는 불필요한 모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단순히 생존 도구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로시코타르에서 발견된 가면을 보세요. 거친 돌의 뼈 조각을 눈처럼 붙인 것이죠.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최초의 시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신비로운 곰숭배는 어떻습니까? 유럽 전역의 깊은 동굴에서 고고학자들은 돌 상자에 봉인된 사나운 포식자들의 두개골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식량이 아닙니다. 역사상 최초의 제단 혹은 종교의 요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죽음에 대한 그들의 태도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최초로 무덤을 팠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태아 자세로 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환생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스쿨과 카프제 동굴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이 결합된 혼혈의 뼈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핵심 비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진화 경쟁에서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났고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안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경험, 놀라운 회복력, 그리고 고통의 일부가 당신의 유전자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다른 껍데기를 가진 그들입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의 막다른 길에 대한 모든 것을 잊으세요. 수십 년 동안 인류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그저 자연의 변종이었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스쿨과 카프제 동굴에서 발견된 뼈들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단순한 유해가 아니라 진정한 진화론적 스캔들을 발견했습니다. 분류를 거부하는 생명체들이죠. 그들은 호모 사피엔스의 얼굴을 가졌지만 네안데르탈인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종 사이에 금지된 사랑의 결실입니다. 오랫동안 유전학자들은 이종 교배는 없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이브, 이론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마침내 핵 DNA를 해독하게 되면서 이 이론의 기반은 문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을 제외한 우리 모두는 최대 4%의 네안데르탈인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적은 양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유전적 규모로 보면 그야말로 지각 변동과 같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세부적인 부분에 숨겨져 있습니다. 생세제르 두개골을 보세요. 완벽한 혼종 1세대 교배종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멸망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모습은 더욱 인간과 닮아갑니다.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멸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융합하면서 놀라운 회복력과 뇌 구조를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류는 멸종이 아니라 융합으로 끝났다는 것을. 네안데르탈인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멸을 향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당신의 유전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4만 년에 걸친 진화적 변형을 거쳐 그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의 혈통은 여전히 당신의 수면 방식, 고통의 감각,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생존 방식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존재할 리 없는 뼈를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1957년 이탈리아 리파로 메제나 동굴에서 턱뼈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50년 동안 그 턱뼈는 선반 위에 먼지 쌓인 차에 놓여 있었고 네안데르탈인의 뼈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전학자들이 DNA가 확실히 네안데르탈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턱뼈는 바로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것이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어머니와 크로만용인 조상 사이에서 태어난 불가능한 조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합의 순간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갑자기 거대한 눈썹뼈가 솟아오를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것은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진화의 섬세한 과정입니다. 수십억 개의 뉴클로티드에서 몇 개의 염기가 치환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러한 작은 차이들이 오늘날 당신의 삶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어디에 숨어버렸을까요? 공식적으로는 4만 년 전에 사라졌다고 하지만 증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부 우랄 지역에서는 3만 년 전에 도구가 발견되었고 크림반도에서는 어쩌면 2만 년 전에 도구가 발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가장 험준하고 아름다운 곳, 즉 카프카스 산맥, 피레네 산맥, 발칸반도로 후퇴했습니다. 우리가 평원을 정복하는 동안 그들은 세상의 끝자락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왜 패배했을까요?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압도당했습니다.
화산재로 공기를 오염시킨 초대형 화산 폭발과 호모사피엔스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융합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수가 많았고 번식 속도도 빨랐으며 결국 네안데르탈인은 우리의 품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그들은 멸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통증을 느끼거나 한밤중에 잠에서 깰 때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바로 그들의 고대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네안데르탈인은 이 흥미진진한 추리소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5, 6개의 서로 다른 인류가 동시에 지구를 누비던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사바나를 탐험하는 동안 작은 호빗 같은 인류는 플로레스 섬에 숨어 지냈고 신비로운 데니소바인들은 알타이 산맥의 얼음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가락뼈 조각 하나가 과학계를 뒤흔들기 전까지는 데니소바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데니소바인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산지대 생존에 특화된 유전자를 현대 티베트인들에게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이 외계인의 피가 없었다면 지구 꼭대기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사실이 아닙니다. 거대한 흡수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우리가 모두 아프리카의 한 지점에서 기원했는지 아니면 세계 각지에서 평행적으로 진화했는지에 대해 논쟁해 왔습니다. 단일 중심설 대 다중 중심설, 이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흥미로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순혈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라진 문명의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진 복잡한 유전자의 혼합물입니다. 차기르스카야 동굴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살펴보세요. 그곳에는 진정한 혼종으로 보이는 생명체의 유해가 들어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강인함을 지녔지만 얼굴 생김새는 이미 우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이들은 고대 금지된 사랑의 결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잔혹한 지배의 결과였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데니소바인의 정확한 모습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유전자는 남아메리카 원주민에게서도 발견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을까요? 그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주였으며 그 경로는 시간의 흐름 속에 거의 지워져 버렸습니다. 원숭이와 인간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학창시절 사진들은 잊으세요. 우리의 과거는 만남으로 얽힌 복잡한 미로입니다. 당신은 멸종된 종들의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우리 각자는 결승선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가장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물려준 존재들의 조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를 파괴함으로써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동시에 받아들임으로써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이 고대의 모자이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의 핵심 비밀입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는 박물관이라면 주요 전시물은 누구일까요? 과학적인 아담과 이브를 만나봅시다. 하지만 성경 속 에덴 동산은 잊어버리도록 하죠. 이 둘은 만난 적도 없고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았으니까요. 유전학적 이브는 수십만 년 동안 여성 혈통이 끊이지 않은 행운의 어머니입니다. 아담 역시 마찬가지로 행운의 아버지죠. 그들은 지구 최초의 인류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유전자가 영원이라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일 뿐이었죠. 때때로 이러한 유전자들은 마치 어두운 추리 소설과 같습니다. 카나리아 제도를 예로 들어보죠. 그곳 주민들의 DNA는 잔혹한 정복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한때 원주민 남성들을 몰살시켰지만 여성들은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 카나리아인들은 북위에서는 유럽의 유전자를, 모계에서는 신비로운 고대 구안체족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역사는 문자 그대로 우리의 혈통에 새겨져 있으며 비록 교과서에서는 지워져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약 8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아프리카에서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그들은 야만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뼈로 만든 작살, 정교한 독화살, 심지어 조개 껍질로 만든 장신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에서 예술과 기술이 보편화되기 수만 년 전에 이미 그러한 것들을 창조해냈습니다. 그들은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지구를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는 하마터면 재앙으로 변할 뻔했습니다. 7만 년 전 수마트라의 토바 초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는 지구 전체를 뒤덮은 대재앙이었습니다. 화산 겨울이 지구를 덮쳤고 화산재는 대륙 곳곳을 뒤덮었습니다. 인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구상에 남은 사람은 고작 2,000명뿐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미래가 몇 안 되는 마을에 갇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소수 중 가장 뛰어난 재능과 강인함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혈관에는 그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해가 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6년 동안은 햇빛을 볼 수 없을 겁니다. 뚫을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6년을 보내야 한다니. 토바 화산 폭발 이후 지구는 얼음으로 뒤덮인 불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기온은 섭씨 15도나 떨어졌고 화산재는 모든 생명체를 뒤덮었습니다. 남부아시아의 거의 모든 주민들이 멸종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네안데르탈인은 유럽의 빙에 완전히 묻혀버렸지만 우리 조상 중 극소수만이 중앙아프리카의 드문 피난처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안전한 그곳에 머물지 않았을까요? 과학자들은 우리 혈액 속에서 우리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바로 그 어설픔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DRD4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가 웨이블 게 있다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신체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안정적인 삶은 단조롭고 우울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바로 이 방랑자 유전자 때문에 호모사피엔스는 5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나 미지의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인류 종들이 서서히 멸종해 가는 동안 석기시대의 진정한 아드레날린 중독자였던 우리 조상들은 원시적인 뗏목을 타고 사막을 누비고 해협을 건넜습니다. 바로 여기서 탐정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마노 동굴에서 5만 5천 년 된 두개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야구 모자를 쓰고도 오늘날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만큼 평범해 보입니다. 바로 우리의 최초의 호모 사피엔스, 위대한 개척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된 행운의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세계 정복을 시도했던 수많은 실패한 인류의 그림자에 불과했을까요? 최초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과학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새롭게 발견되는 뼈 조각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역사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당신의 혈관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을까요? 과학이 먼지 쌓인 책꽂이에 갇힌 것이 아니라 턱뼈 조각 하나하나가 교과서를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스릴 넘치는 이야기라고 상상해 보세요. 오랫동안 우리는 조상들이 따뜻한 해변을 한가롭게 거닐며 바다를 떠나기를 두려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라오스의 탐파링 동굴에서 발견된 유물은 이러한 통념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남자는 6만 3천 년 전의 인물로 그 당시에도 정글과 험준한 산맥을 탐험했습니다. 이는 인류가 초대받기도 전에 대륙 깊숙한 곳까지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던 대담한 모험가였음을 보여줍니다. 레바논에서는 마치 인디아에나 존스 영화 같은 탐정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에그버트와 에텔루다라는 이름의 유골이 수십 년 동안 박물관 수장고에서 마치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행방불명되었습니다. 마침내 발견되어 재조사되었을 때 섬뜩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레바논의 최초 거주민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사실은 네안데르탈인이었고 단지 우리의 기술을 교묘하게 모방했던 것일까? 그들의 진짜 정체를 밝히기 위한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유럽 식민화의 전체 연대기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베리아에서 진정한 유전적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옴스크 땅속에
4만 5천 년 동안 묻혀있던 우스트의 시민의 유골이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입니다. 그의 DNA는 마치 타임머신과 같습니다. 그는 우리 조상이 약 5만 5천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과 교배했다는 가장 중요한 가족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당신의 혈관에도 그 2%의 야생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나요? 영국과 이탈리아가 최초의 유럽인이라는 칭호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동안 중국의 테녜는 또 다른 논쟁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4만 년 전 그는 이미 미래의 모든 아시아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유전적 아버지였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지루한 행진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로의 위험한 도약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전 인류의 운명이 걸린 지구적 게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수많은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상해 보세요. 4만 년 전 천년이는 중국에 살았습니다. 그는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유전적 열쇠를 쥐고 있지만 그의 DNA에는 불가사의하게도 데니스 오바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는 우리보다 데니스 오바인의 피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 오세아니아인보다는 적게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진화 코드를 다시 쓴 고대 이종 간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을 진짜 놀라게 한 것은 보로네시 근처 마르키나 골에서 발견된 유골이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을 말문이 막히게 한 유골이었죠. 상상해 보세요. 러시아 심장부, 눈 덮인 곳에 전형적인 파푸아인의 유골이 묻혀 있다니. 넓은 코와 튀어나온 턱은 영락없는 멜라네시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된 걸까요? 아프리카에서 오는 여정 중에 길을 잃은 걸까요? 이 미스터리는 더욱 깊습니다. 매장 방식 자체가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고인은 무릎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꽁꽁 묶여 있었고 힘줄까지 잘려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죽은 자가 되살아날 가능성을 두려워하여 매장 전에 문자 그대로 시신을 무력화했습니다. 하지만 유전학 연구는 이러한 이론에 결정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 보로네시 파푸아인은 사실 평화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유전자에는 미래의 유럽인, 아시아인, 아메리카 원주민의 유전자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3만 년 전 인류가 아직 인종으로 나뉘지 않고 유전자가 끓어오르는 하나의 용광로와 같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인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호주 식민지화였죠. 8만 년 동안 고립되어 있었다는 신화는 잊으세요. 실제 이야기는 훨씬 더 극적입니다. 약 4만 5천 년 전 용감한 첫 번째 인류는 육교를 건너 호주로 건너갔고 그 육교는 곧 영원히 바다에 잠겨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적 생존 게임에서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견 뒤에 주류 과학계가 수십 년 동안 외면해 온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과연 누가 잃어버린 대륙의 해안에 최초로 발을 디딘 것일까요? 그 진실을 밝혀낼 준비가 되셨나요? 교과서는 잊으세요? 수십 년 동안 주류 과학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바로 최초의 호주인들이 모두 똑같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쪽 해안에는 연약하고 거의 부서질 듯한 사람들이 상륙하는 반면 다른 쪽 해안에는 거대한 턱과 강렬한 눈썹을 가진 진정한 아틀란티스인 같은 사람들이 상륙하는 모습을. 이 무시무시한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인류학자들은 오랫동안 수수께끼 같은 피그미족과 아이누족과 같은 전사들을 포함한 3차례의 이주에 대해 논쟁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훨씬 더 놀랍습니다. 호주 원주민들은 멸종된 인류종인 데니소바인의 DNA라는 유전적 유령을 혈통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흔적이 그들의 두개골을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크기로 변화시켜 모든 진화 기록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고립에 대한 신화도 믿지 마세요. 고대 호주인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추담배를 만들고
섬들과 교역했으며 침입자들에게 가차없이 맞섰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그 거인들의 실종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처음 이 대륙에 발을 디뎠을 때 그곳은 괴물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자동차만 한 원뱃, 유대류 사자, 5m짜리 왕도마뱀까지.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공식적으로는 기후와 더위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대기를 살펴보세요. 창과 불을 든 인간이 나타나자마자 거대 동물들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호주의 괴물들을 뼈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먹어치운 걸까요? 우리는 그들이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들의 몸과 뇌는 지구상 그 누구보다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그곳은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재정립한 전 세계적인 생존 실험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인들의 세계에 감히 도전했던 자들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대륙을 지배할 권리를 얻기 위해 치른 대가를 알고 싶으신가요? 더위는 더욱 심해질 뿐입니다. 진짜 거인들을 멸종시킨 건 누구일까요? 덴마크 과학자들이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200여 종의 동물들의 운명을 분석했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바로 인류의 유죄입니다. 우리는 늘 기후 변화를 탓해왔지만 통계는 냉혹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동물들이 수백만 년 동안 우리와 함께 진화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아메리카와 호주를 침략하면서 그것은 완전한 멸종으로 이어졌습니다. 1톤이나 나가는 거대한 나무늘보를 상상해 보세요. 그 나무늘보는 창을 든 두 발 달린 인간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에게 우리는 위협이 아니라 그저 신기한 존재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나무늘보는 공짜 고기 덩어리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공식적으로 인류는 1만 3천 년 전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우루과이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마치 도살장과 같은 곳에서 3만 년 전 고대 괴물의 뼈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갈비뼈에는 가장 맛있는 살코기가 붙어있는 부분에 깊게 베인 자국이 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교과서에 기록된 것보다 2배나 더 자주 그곳에서 대규모 바비큐 파티를 열었던 것일까요? 증거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탁한 바닷속에서 잠수부들은 매머드의 상아뿐만 아니라 미세한 곰팡이 포자까지 발견했습니다. 이 곰팡이는 거대 동물의 배설물에서만 자랍니다. 포자가 땅속에서 사라지자마자 매머드는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는 2000년 동안 지속된 피비린내 나는 잔치의 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가장 끔찍한 발견은 멕시코의 물에 잠긴 동굴에서였습니다. 바로 15세 소녀의 유골이었습니다. 그녀의 DNA는 아메리카 원주민과 연결되지만 그녀의 얼굴은 어떤 현대 부족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이 초기 정착민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바닷속에는 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인도인이라고 하는데 얼굴이 외계인처럼 보인다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계는 속아왔습니다. 장난삼아 현대인의 두개골을 광산에 던져 넣거나 인부들의 발자국을 고대 거인의 발자국으로 착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그런 신비는 접어두도록 합시다. 진짜 드라마는 15,000년 전에 펼쳐졌습니다. 상상해보세요. 2km 높이의 빙하가 거대한 장벽처럼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영웅들은 빙하 사이의 좁은 죽음의 통로를 뚫고 들어가거나 허술한 배를 타고 해안을 따라 항해했는데 그곳에는 분노한 곰들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이들은 놀라운 낙원을 발견했습니다. 동물들이 인간을 본 적도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매머드, 거대 나무늘보, 낙타가 우글거리는 끝없는 평원. 그야말로 경쟁 없는 잔치였습니다. 인간은 두 대륙을 너무나 빠르게 정복해서 고고학자들은 아직도 그들이 어떻게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었는지 논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꿔놓는 진짜 반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베리아,
몰타 인근 지역에서 2만 4천 년 전에 살았던 소년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DNA는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유럽과 아메리카를 잇는 유전적 연결고리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초 정착민들이 단순히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신대륙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라진 독특한 유전적 융합체, 즉 유령 인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수수께끼 같은 케트족은 외딴 타이가 숲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얼굴과 혈통에는 여전히 아메리카 원주민과의 고대 연결 고리가 남아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했을 뿐입니다. 최초 정착민의 진정한 이야기는 교과서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포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바닷속은 우리가 우리의 기원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끊임없이 다시 쓰게 만들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2만 5천 년 전 시베리아는 단순히 얼어붙은 황무지가 아니라 천재들이 모여든 거대한 용광로였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고대인들은 초원을 누비며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비옥하고 더운 중국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명확합니다. 남쪽은 너무 붐비고 위험했으며 외부인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고대 시베리아인들은 안개가 자욱한 베링기아를 통해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얼음으로 뒤덮인 길은 죽음이 아닌 풍요로움을 약속했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광활한 대지에는 끝없이 펼쳐진 매머드와 들소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전학은 참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시베리아 몰타 유적지의 소년과 멀리 떨어진 몬테나주 클로비스 문화의 아이는 만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으로 떨어져 있지만 DNA는 3분의 1이나 동일합니다. 마치 하나의 혈통, 두 대륙을 잇는 하나의 실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더욱 불가사의한 일이 시작됩니다. 프랑스의 동굴에서 고고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의 특징을 지닌 아이들의 턱뼈와 돌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최초의 호모사피엔스의 피비린내 나는 연회였을까요? 아니면 섬뜩한 의식이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네안데르탈인을 열심히 연구한 연구자였는지 아니면 무자비한 처형자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지녔습니다. 26천 년 전 그들은 도자기를 굽고 정교한 직무를 짰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모든 것을 잊고 지냈죠. 기술은 밤중에 번지는 불길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콜럼버스가 탐험을 마쳤을 때는 이미 역사가 쓰여진 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해저를 들여다보며 깨닫습니다. 바로 그곳, 물속에 이 세상을 최초로 정복한 자들의 진정한 흔적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교과서 한 단락이 아니라 우리 세포 속에 새겨진 암호입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해저는 우리가 우리의 기원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끊임없이 다시 쓰도록 만들 것입니다. 5만 년 전 부족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데려와 현대 대도시로 데려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는 쉽게 조종사, 신경외과 의사 또는 컴퓨터 과학자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물학적 구조는 수세기 동안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에서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우리와 같은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로마뇽인은 미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위키피디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없었을 뿐 우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1879년 어린 마리아는 알타미라 동굴에 들어가 아빠, 황소들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천장에 얼어붙은 그림들은 당시 사람들이 가짜라고 부를 만큼 완벽하게 그려진 걸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이 들소들은 다리가 5개입니다. 예술가의 실수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영화 촬영 기법입니다. 양초의 희미한 불빛 아래 벽에 그림자들이 춤을 추었고 동물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사냥꾼들은 할리우드 영화가 등장하기 수만 년 전에 이미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비로운 구석기 시대의 비너스는 어떨까요? 실물보다 훨씬 큰 이 조각상들은 단순한 고대의 에로틱한 오브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혹독한 빙하기 시대의 지방은 유일한 자원이자 자손 생존의 보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돌에 새겨진 생물학적 암호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기술 또한 놀라울 정도입니다. 창 던지기 도구는 인간의 손을 강력한 투석기로 변형시켜 200m 떨어진 목표물까지 명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발전이란 직선으로 위로 뻗어나가는 것이라고 믿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심장 박동과 같습니다. 기술은 마치 밤중에 타오르는 불처럼 수세기의 어둠 속에서 탄생하고 사라져 왔습니다. 우리는 조상들보다 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잊어버린 통찰력을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슬픈 날짜들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 세포 속에 저장된 파일입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바닷속 깊은 곳과 동굴의 어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명화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항상 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해내고 있을 뿐입니다. 3만 년 전 패션이 생존만큼이나 중요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순기르 유적지에서는 수천 개의 뼈 구슬로 술을 놓은 옷과 매머드 상아로 만든 팔찌를 착용한 사람들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고대 장인은 왜 구멍을 뚫은 사람의 이빨을 수년간 목에 걸고 다녔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오직 소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입니다. 그 시절 동굴의 고요함은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새 뼈로 만든 피리와 기괴한 울부짖음을 내뿜는 후델키 피리는 어둠을 의식의 공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진에서는 고고학자들이 리듬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대한 매머드 뼈로 만든 오케스트라 전체를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오락거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신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사건들은 몽테스팡 동굴 깊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청소년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마일을 기어갔고 마침내 창에 찔린 곰 모양의 점토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성인식이었고 아이가 죽고 남자가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군대에서, 감옥에서, 심지어 논문을 쓸 때조차 이러한 의식을 반복합니다. 의식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그 본질, 즉 무의미한 행동과 엄격한 규칙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늑대를 길들여 포식자를 친구로 만들었고 사냥감이 부족해지자 곡물을 재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문명 전체는 한 원자재 위기에서 다음 위기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쟁입니다. 사냥꾼들은 사슴을 잡아먹다가 곡물로 갈아탔고 숲을 태우고 석탄을 짰습니다. 이제 우리는 달과 남극 대륙을 동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물학적 진화는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턱은 작아지고 얼굴은 변하고 뒷머리는 둥그러지고 있습니다. 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내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입니다. 새로운 거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구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잊혀진 먼지가 될 것인가? 진화가 그저 지루한 교과서 속 그림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틀렸습니다. 진화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끝이 아니라 자연이 실시간으로 새롭게 써 내려가는 청사진입니다. 북극 주민들을 보세요. 그들의 신진대사는 마치 핵반응로처럼 활발해서 일반 도시 거주자라면 오래전에 죽었을 지방을 태우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을 보세요. 수천 년 동안 포도 재배를 해온 덕분에 주민들에 가는 독소를 걸러내는 완벽한 필터로 변모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생물학적 구조를 바꾸고 성인이 되어서도 우유를 마시거나 엄청난 양의 전분을 소화할 수 있도록 몸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거울을 보세요. 사랑니는 자연이 이미 쓸모없다고 판단하여 제거하기 시작한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얼굴은 점점 작아지고 턱은 약해지고 뒷머리는 둥글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일은 두개골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만 5천 년 동안 우리의 뇌는 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천년마다 뇌 회백질을 3g씩 잃어갑니다. 이는 문명의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수천 개의 길과 포식자의 습성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단지성과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히 디지털 세상에 빠져든다면 우리의 몸은 모니터에 매달린 연약한 부속물처럼 될 것입니다. H.G. 웰스의 소설 속 엘로이처럼 우아하지만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는 경계를 모릅니다. 우리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인공세계에 적응하는 이 과정이 우리가 인간으로 남을지 아니면 다른 존재로 변모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야만적인 과거와 끔찍한 미래를 잇는 잃어버린 연결고리입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본능이 우리를 이빨 빠진 소비자로 만들기 전에 우리는 정신의 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시나리오의 종말은 바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연에 의해 열정적으로 변형되고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일 뿐입니다. 맹장을 보세요. 한때는 거친 식물을 부수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비밀스러운 면역 체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부드럽고 발효된 음식을 섭취한다면 결국에는 단순한 호르몬 분비 기관으로 변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 스스로를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골격은 진화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 인류는 키가 거의 20cm 가까이 자랐습니다. 우리는 다리가 긴 거인이 되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성장은 구조적 단순화를 대가로 치르고 있습니다. 척추는 짧아지고 흉곽은 줄어들며 여분의 갈비뼈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2번째 갈비뼈 없이 태어났는데 이는 병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화적인 발전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미 미래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의 발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발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발가락은 짧아지고 서로 붙어가고 있으며 새끼손가락은 형태없는 흔적만 남았습니다. 진화는 냉혹합니다.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기관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우리는 다리가 전혀 필요 없는 존재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손은 어떨까요? 우리는 글쓰기 능력을 잃어가고 생각을 음성비서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한 길입니다. 미세 운동 능력의 저하는 필연적으로 뇌퇴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신의 거인이 되거나 디지털 펭귄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극단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성을 식민지화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낮은 중력과 방사선은 우리를 창백한 피부에 가느다란 팔다리, 단단한 껍데기를 가진 생명체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전학을 통해 스스로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맞춤형 아기, 영구치, 완벽한 신체는 더 이상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니라 수세기가 지난 후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물학적 특성이 그러한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진화는 한 종이 멸종할 때 비로소 멈춥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잃어버린 고리이며 우리 이야기의 결말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세포 속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수세기 후 화성에 살게 될 당신의 후손들이 당신의 사진을 마치 낯설고 원시적인 생명체의 사진처럼 바라볼 것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낮은 중력 때문에 팔다리가 길어지고
방사선에 노출되면 몸에는 단단한 각질층이 생기고 피부는 창백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어쩌면 그들은 스스로 육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맞춤형 아이, 영원한 치아, 그리고 무적의 몸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기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창조의 정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단지 초안일 뿐이며 그 증거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과학 보고서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문헌에 등장하는 베르거, 브루네, 카르보넬 같은 딱딱한 이름 뒤에는 과학자들이 10년마다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드는 강렬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깊은 동굴에서 호모 날레디가 발견되는데 이 생명체는 뇌와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케냐에서는 150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발견되는데 마치 옆집 사람이 남긴 것처럼 보입니다. 끔찍한 부상 흔적이 있는 네안데르탈인의 뼈를 발견하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먼지로 만들어 버렸을 환경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스반테 파보와 장자크 후블린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생존한 종과 멸종한 종이 뒤섞인 복잡한 유전자의 조합입니다. 진화는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냥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세포 속에서는 새로운 유전자 코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잃어버린 고리, 야만적인 과거와 기술적인 미래를 잇는 연약한 다리입니다. 인류 역사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종은 멸종의 위기를 넘길 때마다 몰라볼 정도로 변화해 왔습니다. 우리가 진화를 스스로 주도하고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생체 세포는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마치 발사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의 진정한 결말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세포 속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끝없는 과학 논문 목록이 그저 지루한 참고 문헌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과거의 비밀 프로토콜과 미래의 설계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줄은 700만 년 전의 추리 소설과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창조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만 케냐와 조지아에서 발견된 이 보고서들을 보십시오. 그곳에 거의 200만 년 된 지층에는 아프리카를 넘어 최초로 탐험에 나선 사람들의 유해가 묻혀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영장류가 아니었습니다. 육식을 시작하고 흔한 돌을 손의 연장선으로 변형시킨 최초의 혁신적인 실험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암석 속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전자 속에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있었던 놀라운 발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과학자들은 증조부가 순종 네안데르탈인이었던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다른 종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들을 흡수하여 그들의 강점을 우리 것으로 변형시켰습니다. 이 목록에는 토바 초화산 폭발이 우리를 지구상에서 거의 멸종시킬 뻔했고 극소수의 생존자만 남았다는 증거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진화라는 바늘 구멍을 통과하여 오늘날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실들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질병 돌리베스토니치에서 발견된 기이한 삼중 매장, 최초의 늑대 길들이기 시도. 우리 조상들은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돌보고 자연의 혼돈 속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데니소바인의 유전자가 다른 사람들이 숨 막혀 죽는 고산지대에서 현대 티베트인들이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우리가 유전자 가위를 손에 쥐게 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수백 건의 연구는 끝이 아니라 단지 서막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자신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읽는 법을 배운 유일한 종입니다. 진화가 한때 우리를 맹목적으로 기근과 빙하기로 이끌었다면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동굴에서 발견하는 것들은 내일 우리의 생물학적 업그레이드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제의 우리가 아니며
머지않아 인간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초강대국의 이름처럼 들릴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물학적 구조를 재정립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진정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아직 발견해야 할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모든 과학 논문,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실린 딱딱한 보고서들이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비밀 지도의 조각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드마니시 동굴의 뼈들을 연구하고 아르디피테쿠스의 걸음걸이를 논하며 진화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 정확한 순간을 밝혀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단순히 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감옥, 즉 생물학적 한계라는 감옥을 풀 열쇠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 역사의 종말로 여겨졌던 것들, 예를 들어 네안데르탈인의 멸종이나 수수께끼 같은 데니소바인의 존재는 단지 서막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날 유전학자들은 시베리아 동굴과 차드의 유적지에서 발굴된 고대 유전체를 해독하면서 우리 유전자 속에 숨겨진 잠복 조각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산이자 수십만 년 동안 때를 기다려온 우리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는 빙하기를 견뎌내고 현대 인류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을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았던 생명체들의 특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숨겨진 보물입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재미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박물관 전시에서 유물을 단순히 관찰하는 단계를 넘어선 최초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물을 생물학적 발전을 위한 모델로 활용합니다. 호모 하빌리스의 손 구조나 네안데르탈인의 발성 기관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실용적인 지침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자연의 결함을 바로잡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어딘가 연구실에서 한 과학자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이빨에서 동위원소를 분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탐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역사상 가장 대담한 공격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자연의 자비나 우연한 돌연변이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올드바이 협곡의 바위를 깎아 만들었던 바로 그 도구를 초정밀 유전자 수술용 칼로 바꾸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인간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초강대국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야만적인 과거와 기술적 불멸을 잇는 달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결국 인류의 진정한 이야기, 우리가 스스로의 형태를 선택하는 이야기는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올드바이 협곡에서 발견된 두개골의 균열, 하나하나는 단순한 고고학적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의 생존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을 평화로운 수렵 채집인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만 살라와 아르수아가의 과학적 연구는 훨씬 더 어두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십만 년 전에 잔혹한 폭력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사였고 사냥꾼이었으며 보도와 훌루 동굴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시사하듯 새벽까지 살아남기 위해 때로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적 불멸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왜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쇠닝겐에서 세계 최초의 나무창을 쥐었던 바로 그 손들이 이제는 유전자 편집 도구를 자신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에서 미래를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는 빙하기의 거대 동물들이 사라지고 네안데르탈인이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위태로운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포 속에 숨겨진 진짜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DNA는 데니소바 산의 동굴에서
크레타섬 해안까지 뻗어있는 투쟁의 살아있는 기록 보관소입니다. 한때 하이델베르크인의 턱뼈나 에티오피아인의 골반뼈를 먼지 쌓인 박물관 전시품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우리 자신의 청사진으로 인식합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자연 선택의 희생양이 아닌 그 주도적인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4만 9천 년 전 시부두 동굴에서 우리는 황토를 우유에 섞어 역사상 최초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 역사의 코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야만적인 과거에서 초강대국의 시대로의 전환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직면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별들로 향하는 다리를 완성했습니다. 인류의 진정한 역사, 우리의 외모, 지능, 그리고 장수까지 모두 생물학적 복권이 아닌 의지의 문제인 이야기는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는 방금 우주 최대의 게임을 시작하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아직 발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